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경제하고 원자재를 전망하고 있는 전규연입니다. 오늘 2022년 경제 전망은 뉴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전망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영위했던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좀 혼합되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글로벌 경기는 일단 세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선진국 주도로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다면,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개도국들이 백신 보급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요국들의 단계적인 경제 정상화가 진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의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일단 2% 후반에서 3% 정도의 다소 높은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망 차질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일단 물가는 점진적으로 같이 완화가 될 것이고요. 하반기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들과 관련해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와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올해 이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회복을 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제어가 되고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회복 사이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와 같은 좀 가파른 성장 모멘텀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 보시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점차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사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글로벌 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있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만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백신 접종률 격차는 여전히 조금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측의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망자 수는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치명률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의 전환이 어떠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워낙 2020년과 2021년에 막대한 부양책이 성장에 기여했었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의 기여도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비가 메꿔주는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각국에서의 이동 제한 조치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로의 복귀 속도가 빨라지면서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코로나19발 타격이 컸던 업종들이 회복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 따라서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소비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투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패턴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원격 근무 비중이 높아졌고 자동화 수요나 언택트 문화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신기술 투자가 점차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존의 ICT 기업 외에도 비ICT 기업까지 디지털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도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투자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유럽 모두 이제 재정 정책이 주로 이제 친환경 쪽과 결부된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에서 아무래도 친환경 설비 투자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고요. 또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 외에도 민간 기업들이 친환경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지털과 친환경 쪽의 전환 가속화가 투자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 구조에 따라서 다소 좀 차별화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원자재 수출국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아시아의 제조업 관련된 신흥국들이나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이나 관광산업 쪽에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좀 미진했다라는 점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흥국 쪽을 볼 땐 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선진국보다 회색선으로 보이시는 신흥국 쪽에서의 물가 압력이 더 두드러진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내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포착이 되게 되면서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물가 부담이 지속되다 보면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점차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연준이 예상보다도 매파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나타나게 된다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차질 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올해 이제 공급망 차질이 다소 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 측 이슈가 아닌 공급 측의 문제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수입액 같은 경우는 위기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자체도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더 교역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수요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안 되고 운송이나 인력난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주요국의 생산과 기업 심리 지표는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급망 이슈는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10월 중순부터 해서 90일 동안 LA항과 롱비치항을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풀가동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하고 컨테이너가 장기 적체할 경우에 이제 벌금을 매기는 등의 이제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이제 G20 회의 이후에 주요국들이 공급망 관련해서 공조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급망 차질은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운송 비용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이후에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측의 그래프를 보셔도 미국 항만 내의 화물 선박의 정박 기간도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가 되면서 자유무역주의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점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여파를 낳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각 국가가 수출 금지 조치를 굉장히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물품들에 대해서 자국 공급망 확충 현상이 심화되는 흐름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또 리슈어링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과 EU가 핵심 부품들에 대한 공급망을 좀 강화하면서 관련된 무역 기구들을 신설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망 차질이 점차 정상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물가 지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연준의 목표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물가 대비 상품 물가 쪽에서의 상승이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랑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어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급 측에서의 물가 압력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에 공급 측의 물가 압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측의 물가 압력이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거비나 임금 상승 같은 부분들이 내재적인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2%를 상회하는 다소 높은 물가가 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가 올라가면서 주거비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인력난으로 인해서 임금을 높여주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 임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기 힘들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바라보게 되게 되고요. 금융시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를 조금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물가를 넘어서게 되면은 경제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려해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경계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이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상승 여부가 향후 물가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속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경계하고 있는 B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적인 부분들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노이즈들이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OI, BEI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그 다음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크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도 조금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2022년에
두 회가량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압력이 공급 측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다소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연준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와 외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1년 3.9% 성장한 이후에 2022년에 2.9%로 점차 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억눌렸던 소비 활동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회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된 선행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나 설비 투자는 증가 속도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2% 초반의 잠재 성장률은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어서 2021년 달러 환율을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1160원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외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달러가 약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도 이를 반영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미달러의 흐름을 타서 이제 완만한 V자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2분기 평균은 1150원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달러 환율의 하단이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유출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나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같은 부분들이 달러 환율의 하단을 좀 제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 주도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제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